돈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충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핫뉴스5로 시작합니다. 그제 새벽 6시쯤 다급한 신고를 받고 전남 영대산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찰. 그곳에서 캠핑카 한 대와 그 옆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발견됐습니다. 할머니는 차도에서 누워 계셔서 돌아가셨고 바깥 양반은 통화하고 막 대화를 하니까 밖에 나와 계셨잖아요. 숨진 채 누워있던 아내. 할머니 옆에는 부부의 영정사진이 끼워진 수첩과 현금 500만 원이 발견됐는데 남편인 할아버지가 부부의 장례 준비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할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할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유서까지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짤막한 메모지를 꽉 채운 유서에는 암 환자인 아내를 따라 목숨을 끊겠다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500만 원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의식을 차린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119에 알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부부는 2달 전 아내가 암말기 판정을 받자 치료를 중단하고 이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중고 캠핑카를 타고 지리산, 담양 등 전국을 돌며 마지막 추억을 만들려고 했던 남편. 끝까지 아내와 함께하려던 남편의 절절한 사랑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터널 안. 굉음과 함께 견인차 2대가 달려들더니 잇따라 부딪힙니다. 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갓길을 과속 운전하기도 하고 불법 갓길 주정차나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쟁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견인차는 허탕을 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목숨을 무릅쓰고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겁니다. 난폭 운전도 많이 하고 역주행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위험하죠.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무법자, 도로의 무법자라고 이렇게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견인차는 모두 1,700여 대. 경찰은 9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에서 벌어지는 견인차의 난폭 운전, 불법 주정차 등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설치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위한 사업물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 준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견인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조끼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잠복 수사 중이던 지하철 수사대원이 급하게 누군가를 추적합니다. 젊은 남성에게 불심 검문을 요구하지만 바쁘다며 거부합니다. 갤러리 한 번만 볼게요. 갤러리 한 번만 볼게요. 지하철역은 몰카범들의 활동이 특히 많은 곳.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몰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0년 천여 건이던 몰카 범죄는 5년 새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여성들은 외출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입니다. 찍힐까봐 옷도 마음대로 못 갈아입고 그런 게. 급증하는 몰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연 경찰은 대형 물놀이장 97곳에 주로 성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감한 공간인 탈의실과 샤워실 내부에는 여경을 투입해 잠복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몰카범 신고 포상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휴대전화처럼 생긴 이 장비는 사실 몰래카메라입니다. 휴대전화는 카메라가 뒷면에 달려있지만 몰카는 윗면에 렌즈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에 들고만 다녀도 의심받지 않고 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범인이 쓴 장비도 이런 형태였습니다. 넥타이와 자동차 키, 심지어 단추 모양의 몰카까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 경찰의 주 단속 대상은 생활용품을 모방한 몰카입니다.
카메라 모양이 아닌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판매, 소지 모두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블루투스 전파 등을 써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불법 장비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실시간 영상 전송 몰카 장비는 주로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단속 방침에 어떤 형태까지 불법 몰카로 봐야 하는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전 카메라를 제재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까지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연한 몰카 범죄가 많은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 지난 1992년 데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당시 5년 동안 판매한 음반이 700여만 장에 달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준호 씨가 최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48살 여성 최모 씨에게 돌잔치 전문 뷔페를 차리겠다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내로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못 갚았고 최 씨는 지난 4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2년 파산 선고를 받고 최근 집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음반 제작자로 성공했지만 이후 뮤지컬 제작과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을 날렸습니다. 23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이 씨는 최근 방송 활동을 하며 재기를 도모했지만 성과가 신통치 못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일부러 돈을 안 갚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며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상원 공간과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새벽부터 인터넷 접속이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귀성 전쟁이 벌써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귀성 전쟁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1일부터 3일까지 추석 기차 열차표 예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은 일단 경부선 라인이 오픈을 했는데 인터넷 쪽에서는 이제 새벽 6시부터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제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창구 판매는 이제 9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열차 창구뿐만이 아니라 지정 티켓 판매 대리점들이 있는데 길게 줄을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경부선 라인이고요. 내일은 이제 호남선 쪽 라인이 판매가 되고 다음 3일 날은 1일과 2일에 남았던 잔여석 판매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1일부터 3일 날 못 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일단 6일까지 모든 결제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티켓을 또다시 6일 이후에 그 대기번호 1순위부터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13일까지 한번 이 티켓 판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현장 예배는 잠시 뒤인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이 예매 현장 서울역에 직접 다녀왔는데 어제 밤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분도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명절에 하여튼 뭐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이런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명절 기차표 사는 거를 뭐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늘 이렇게 옵니다. 죄송하죠. 요럴 때만 내려가니까 죄송하고 또 기다리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어제 낮 한 3시 반에 왔어요. 고향 내려가려면 이 고생을 해서 작년에는 이래 왔다가 표를 못 끄고 가거든요. 예, 굳이 이렇게 밤새 줄 서서 기차표를 사야 되는 건가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는 예매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크게 티켓 분류를 좀 해보면은요. 인터넷 판매가 7이고 창구 판매가 3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왜 저렇게 창구 판매를 둬야 되나? 차라리 거의 9대1로 인터넷 판매를 더 하지.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모바일로도 바로 티켓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좀 가동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가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쉽지도 않고 더더욱 모바일로 티켓을 예매하는 게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인터넷 예매라는 게
거의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번 7대3 창구 판매 3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도 많이 나와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앞서 인터뷰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뭐 가족 우회 차원에서 창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이제 티켓 노하우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쪽 창구에서 기다리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예배가 어렵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명절 때 지방 내려가셔야 되는 분들은 항상 때마다 이 귀성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추석 기차표 예매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글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접속이 안 되면 새로 고친 버튼 절대 누르지 마라. 왜냐하면 튕겨져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60초 동안 반응이 없으면 로그아웃이 되니까 새로 해라. 물론 번호는 새로 받게 됩니다. 코레일 멤버십에 꼭 가입하고 비밀번호 미리 알아둬라. 박상우 수장님도 예매 같은 거 좀 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제 처가 이제 저 코레일 예매한다고 6시부터 뭘 열심히 누르더라고요. 누르는데 성공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절마다 가야 돼, 부산을 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1년에 2번씩 전쟁을 치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주로 이제 내려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예매를 안 해도 당일날 가서 이렇게 표를 구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렵게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니까 좀 한 사람 표는 예.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 가족 전체 4명, 5명이 한꺼번에 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따로 한 사람씩 따로 가는 방법도 좀 방법이 아닐까. 네, 뭐 가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가족끼리 줄 서서 기다리면서 우회를 다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로 가면 좀 모양새는 이제 저게 방금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좀 키우면, 미국도 이제 테일게이트 파티라고 해서 큰 경기가 있기 전에는 저렇게 쭉 줄을 서가 있으면서 햄버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저게 하나의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저렇게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하나의 풍경이었지 않습니까? 저런 기다리는 분들에게 하나의 서비스도 나가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하는 생각도 드러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좀 연휴가 긴 편은 아니거든요. 짧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4일밖에 그 대체 휴일제로 그래도 4일 정도는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번에도 우리가 대체 휴일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일 연휴인데 대체 휴일제로 들어가서 29일 되는 날이 우리가 한두 더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좀 여행 스케줄을 잡는데 좀 여유를 갖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가족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또 많이 모이시게 되면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추석 대체 휴일제의 경제적 효과가 앞으로 대체 휴일제 확대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분명히 경제적 효과, 소비 얼마나 늘었나 조사를 할 텐데, 이게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어린이날, 추석, 설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휴일날에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제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는 하나의 명분이 좀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대체 휴일제 얼마나 많이 소비가 늘었나도 또 다른 하나의 관건을 이게 보통 그 하루에 한 사람이 소비하는 액수를 79,000원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 8만 원 정도 잡으면은 하루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 민족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하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2만 원 정도 하루 더 소비량이 늘어난다 계산하시면 그 수 곱하기 이동하는 인구수 이렇게 계산하면 대충 경제적 효과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아까 그 전평론가님 그 말씀 들어보면은 좀 이번에 좀 과감하게 소비를 해야 앞으로 대체 휴일이 더 늘어난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의원들한테 명분 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달고 있다고 해서 다 무화 상품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건 농약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마크의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의 주제는 친환경 마크 속에 숨어있는 진실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친환경 인증 과일이나 채소를 따로 모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보통 과일이나 채소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도 이렇게 농약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친환경 인증은 크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유기농은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뜻합니다. 반면에 무농약은 농약과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만 사용한 것을 말하고요. 저농약은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농약은 안전기준의 2분의 1 이하, 화학비료도 권장량의 2분의 1 이하를 사용한 제품을 뜻합니다.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조건 농약 등 화학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친환경 인증의 종류에 따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조금씩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경기 불황 속에 맞는 추석 사실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 9월 위기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돈 쓸 일 많은 추석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큰데요. 중국으로부터 촉발된 9월 위기설 좀 잠잠해진 겁니까? 박 박사님. 글쎄요. 위기설 그러니까 위기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expect the unexpected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기대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라는 말이 있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닥쳐오지 위기가 올 겁니다라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것은 사실 위기라고 할 수가 없죠. 예고되면 위기가 아니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9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앙지가 미국 연준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개도국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큰 혼란이 오게 됨으로써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대가 아닌 6%더 떨어지게 되면 이게 한국 경제 지금 수출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에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경제, 한국 경제 더블 딥이 아니라 트리플 딥이 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위기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사정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이 거의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쭉쭉쭉쭉 밀려나서 거의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요. 7%대까지 월별 점유율이긴 하지만 떨어져서 비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값이 최대 1,500만 원까지 긴급 할인을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시장이라는 게 한번 주도권을 넘겨주면은 되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기아차도 지금 필수적으로 중국 내 이런 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국의 위기설과 함께 한마디 더 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번 추석을 나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7일 우리나라에 18일 날 적용될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확인이 어쨌든 되거든요.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추석에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던 이제는 결정이 났구나. 마음은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 이번 9월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그 한중 FTA 비준안이 상정됐거든요. 중국 경제 사정 안 좋은데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요?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는 매일 한 40억 정도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 비준을 빨리 안 해주니까. 비준이 하루가 늦어지면 40억이 손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을 했는데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약 한 0.96% 정도 포인트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미 FTA 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 좀 다르게 상품 무역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낮은 단계의 FTA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계고 중요한 것은 관세 철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는 앞으로 투자나 그리고 관광객들의 교류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 기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굳이 상품 무역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관세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4대중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 때문에 비준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요. 이번 한중 FTA를 잘 보시면 이게 기간을 되게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즉 10년, 20년에 걸쳐서 관세를 깎아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빨리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중국보다도 유리한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 유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되면은 중국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야 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사야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빨리 우리가 이익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빨리 오케이를 비준을 해줘야 5년 내, 7년 내에 관세 그나마 인하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빼먹을 수 있다. 왜냐면 20년 후에는요,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는 화학 분야라든가 이런 게 역으로 중국이 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빨리 이걸 오케이를 내서 우리가 가명차게 좀 이익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비관세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번에 상품무역 중심의 한중 FTA가 되고 있거든요. 텐진에서 이번에 화학공장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대기 오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야반 도주한다는 뉴스가 가끔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중국에서 부동산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파산을 할 때 이 파산법이 서방의 파산법하고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 그럼요. 예. 중국 기업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노동자가 임금도 주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파산을 쉽게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한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협정이라든지 관세 유예,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한중 FTA 정면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그 일본 매체인 산케이 신문이 박 대통령을 일본 낭인들에게 암살됐던 명성황후에 비유해서 그 민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우파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의 인터넷판 칼럼 내용입니다. 노구치 히로유키라는 칼럼니스트가 지금 쓴 건데요. 위원이 쓴 건데요.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사대주의 행보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도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민비, 명성황후는 사대주의 도착으로 암살됐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대주의로 개혁을 모색했다. 박 소장님, 예. 이 산케이 신문이 이거 좀 명성황후에 빗댔다. 이거 특히 자기네들이 시해했다는 부분은 빼고 이 한 국가의 정상에 대한 비난으로서는 그 도를 넘은 거 아닌가요? 도를 넘었죠.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거구 신문이고 이제 노구치 히로유키라는 사람은 뭐 이전부터 군국주의 부활을 논조를 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입니다. 정치 평론가인데 최근 역시 이제 일본이 약간 이상기류가 입사인 게 뭔가 하면 제가 이 산케이 신문 논조는 뭐 사실 별반 새로울 게 없는데 12만 명 정도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자 해가지고 동경에서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게 별반 새로울 게 없는데 일본 같으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이제 이른바 개헌 10만 명 이상 모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허무주의가 네. 정치 참여가 저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권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례적인데 그만큼 일본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 거구 논조는 뭔가 하면 아베가 이제 이른바 이제 보통국가 정상국가 보통국가 정상국가가 뭔가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보통국가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군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고 그렇다면 뭔가 하면 기시노부스케, 그러니까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는 무슨 얘기냐면 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군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경제 성과를 이뤘다. 네. 근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통국가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흔들리는 게 국제 정책에 보면 현상 유지 전략과 현상 타파 전략이 있습니다. 예. 현상 유지라는 것은 냉전과 6.25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냉전이 와야 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면 일본은 역시 냉전적 그 질서에 기초한 상태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도 국민들의 혼란 또 산케이 신문의 또 우경화가 가속화되는 뭐 이런 저간의 사정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구치 히로유키 전문위원이 쓴 칼럼의 제목 자체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양다리 외교는 한국이 끊지 못하는 나쁜 유산이다라고 제목을 아예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동북아 정세의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같은 어떤 외교 행보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외교에 대해서 그 뭐 미국하고 조금 소원한 거 아니냐, 너무 중국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국내에서도요. 예, 근데 예. 이제 중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차피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외교 장관이 뭐 이런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 러브콜을 받는 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또 비판도 받고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특히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 그 조선의 국권을 찬탈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해 또 일본 낭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뭐 시신도 불태우고 굉장히 우리로서는 가슴 아프고 울분이 해잔데요, 차는 일본이.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건 기대도 안 하지만 이제는 이거는 정말 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외교 정책은 그냥 과연 그럼 얼마나 정당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기 반성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사대주의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건지 좀 너무 얄팍하고 경박한 논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그러니까 아베 정권을 받침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문제를 좀 면밀히 본다면 이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문제를 그러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선, 이시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줬다. 이 네, 얘기잖아요.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의 논리죠. 그러니까 그 이시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일본이 청나라를 제압해줌으로써 청나라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났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그 이후에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경사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취하다가 이제 시해당했다. 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는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아전인수격에 자기만 생각하는 일본의 거구 논리인데 어쨌든 이 논리의 구조도 우리가 화를 낼 게 아니고 좀 정교하게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그 아베 총리도 그렇고 같은 역사 선생님한테서 배웠는지 좀 왜곡된 걸 갖다 아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여기서 사대주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희 신경이 쓰이던데 사대라는 게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를 갖다 사대 미국에 대한 사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지금 저희 한국에 처해 있는 상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오히려 광해군 때 등거리 외교를 연상시키는 그런 아주 줄타기를 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전의 한 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지렛대 효과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기하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정승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충분히 일본의 속내를 좀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한 정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 관점에서 보면. 사대주의 외교라고 했는데 한국의 정치 외교는 뭐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늘 중국과 가까운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최근 근대 들어와서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 협력, 군사 협력을 가지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협력은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저는 볼 때 아까 그 일본의 논조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일본과 미국의 그 밀월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약간 좀 발을 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점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저렇게 대놓고 이 민비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지국장이 그 박 대통령과의 그 약간 7시간 세월호 사태 이후에 7시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쓴 기사도 바로 산케이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지 않느냐. 저건 뭐 저렇게 나오면 산케이 신문은 신문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쪽에 가까운 미국의 지원을 뒤에서 입은 힘을 입고서 어느 정도 저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칼럼이 굉장히 뭐 자기 모순에 빠진 게요. 일단 제목이 한국의 한중, 그러니까 미중 양다리 외교는 나쁜 유산, 못된 유산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간 것이 한국은 역대 과거에도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쳤다.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민비의 운명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균형 외교를 양다리 외교로 이제 여기까지는 이어갔는데 그 다음에 느닷없이 지금 중국 정승 참관은 사대주의다라는 그러니까 균형 외교에서 사대주의라는 논리적 모순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게 어느 사대주의라는 건 한 국가에 대해서 엎어지는 게 사대주의인데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친 건데 이것을 갑자기 초반에는 양다리 외교를 비하하고 막 무시하다가 갑자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다라는 얘기를 좀 하니까 아마도 이 논리 자체에서 큰 컬럼의 허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상계의 사설에 대한 논리야 물론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역사를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면 균형 외교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균형 외교는 국제정책에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디바이드 앤 룰하는 게 균형 외교입니다. 힘이 있어야 균형을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조선 마량은 힘이 없었죠. 균형을 잡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치인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이 얘기하는 사대주의 외교, 양다리 외교, 균형 외교를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외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동북아에서 힘 있는 나라인가 문제를 그러니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 논조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기축동맹인 건 틀림없는 것이고 미국 조야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도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열병식 참석 때 박근혜 대통령이 표정조차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중국과는 교역량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위기에서도 미국의 B2라든지 전략적 자산이 굉장히 제어 요소로 했지만 중국의 정치적 압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대한민국이 균형 외교를 추구할 때는
화를 내는 건 쉽습니다. 일본의 극우 논조에서 화를 내는 건 쉽지만 이 논리를 정확히 우리가 읽고 그 속에서 굉장히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정말 균형 외교가 양다리 외교로 비춰질 위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가 한마디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죠. 차분하게 일본의 지금 극우의 논조를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얘들이 원하는 게 뭐고 일본의 강점 약점이 뭔가를 우리 작은 나라일수록 면밀하게 이성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발끈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신민사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론은 뭐냐면 한국 당신네들 우리 일본한테 잘해야 돼. 잘 지내야 돼도 아니고 일본한테 잘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신민사관인 거죠. 구한 말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일본 우리가 너네를 구해줬다는 식이니까 독립을 이거는.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표현. 예, 이거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신민사관으로 여기에 논조보다는 이런 구 부류의 이런 사관으로 여전히 우리 그 정신 세계를 역사관을 여전히 뚫고 있다는 생각, 침투하고 있다는 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조선이 일본을 강대국으로 생각해서 중국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끼인 양다리 외교를 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왜곡을 논리적으로 상당히 왜곡시켜가면서 랑케가 만들었던 그런 실정사학이라는 이름을 대걸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왜곡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면 놓고 보면 중국 또한 동북공정을 비롯한 많은 역사 왜곡이 있습니다. 동북공정. 결국은 박상은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군사적 힘이든 경제적 힘이든 화하고 있어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북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바로 항공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변신한 고려항공 승무원들의 모습 화제입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예. 바로 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5명의 미녀 스튜어디스 5인방의 모습이 지금 화제인데요. 고려항공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스튜어디스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발간된 이 대외 선전용 월간 화보 조선이라는 화보의 9월호의 표지 그리고 안에 있는 4페이지에 걸쳐서 이 스튜어디스들의 사진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녀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색적이고 그냥 대한민국 승무원이라 해도 그 패션만 조금 굉장히 미인들이죠. 이상할 게 없는데 확실히 이제 김정은 체제 하에 북한은 김정이라고 다른 면이 일단 젊죠. 어릴 정도로 구상 유치할 정도로 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도자로서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일하고 전혀 다른 측면이 김정은은 감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5년 정도 스위스 유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과연 어떨까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북한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게 평양에 건물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통계를 보면 경제 전문 두 분 계시지만 그 1% 성장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마천루가 어떻게 올라가냐. 결국 지금 30대, 40대가 이미 장마당 세대가 등장했다.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종합해보면 저런 어떤 승무원들의 어떤 복장의 변화가 북한 사회의 어떤 변화의 일단을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는 데는 방금 저 화면에서 두 가지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짧은 치마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북한 여성들이 주로 바지를 많이 입었는데 이제 여성들에게도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유분방함을 허락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구두를 신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화 같은 구두인데 사실은 저런 분들이 승무원 같은 경우에 좀 하이힐 스타일의 구두를 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북한 내에서 여성들이 하이힐과 같은 높은 구두를 신게 하는 것도 역시 김정은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남색의 복장 2013년에 처음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과거에 북한 승무원들의 옷차림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래 위가 모두 투피스가 붉은색이었고요. 목 부분 보시면 지금 현재의 스튜어디스들의 옷은 굉장히 목둘레가 많이 좀 파여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굉장히 서구적인 거고요. 사실 좀 노출이 심한 거 아닌가 스튜어디스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를 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좁혀가 보면은요. 지금 김정은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게 항공 쪽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러워서 지금 미칠 정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평양공항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고려항공도 대대적인 개혁을 좀 펼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항공이 세계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발대로서 이제 스튜어디스의 복장도 바꾸면서 하나씩 그 다음에 비행기, 항공사 그리고 공항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하나의 이제 선언을 또 반영한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저 스튜어디스들의 복장이 이제 관심사니까 남한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한번 살짝 비교해 볼까요? 어디가 예쁜지 한번 보시죠. 네, 남한, 북한, 중국, 일본. 스타일들이 약간씩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저기에 미국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안 나오길 천만다행이네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그 연령에 따라서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시아 쪽에 그 항공업에 계시는 그런 그 회사들의 승무원들의 복장들이 훨씬 더 세련되어 있고 연령적으로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곽 박사님도 뭐 여행 많이 해보시면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럽 장기간 이제 그 인바운드 비행기를 타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국할 때 우리 비행기를 딱 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예쁜 아가씨들이 패션에 이 서빙해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 할머니 스튜디오스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덩치가 큰 스튜디오스도 많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스튜디오스의 패션이나 미모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아닌가. 뭐 이건 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곽수정 박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김정은이가 한국을 많이 부러워한다. 어제 제가 동아 채널 A의 그 이만갑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내용 방송을 보니까 유경 호텔이 63빌딩을 부러워해서 지은 호텔이고, 그다음에 순항공장을 그러니까 제2청사를 또 지었더라고요, 공항을. 그것도 우리의 인천공항을 부러워하면서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라잡기 하다가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째진다는 식이 있지만 경제력 차이가 큰데요. 예, 그런 내용에 좀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런 변화는 북한 주민들과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한중 FTA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중국의 원산지로 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경제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부러워하는 건 맞는데 기내식도 최악이라고 하고 뭐 의자 또한 뒤로는 젖혀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개선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계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류대산 연예 전문 리포터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활기차게 인사하긴 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다들 기억하시죠? 남성남 씨가 별세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미디를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원로 코미디언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별세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2010년도에 원로 코미디언 백남봉 씨가 폐암으로 별세를 하셨고요. 같은 해에, 이 코미디언 배삼용 씨가 이제 폐혈증으로 또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제 남성남 씨의 영원한 짝꿍 콤비죠. 우리 남철 씨가 신부정증으로 이제 별세를 하시고,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로 코미디언 이기철 씨가 별세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 골든타임의 또 PD분의 외삼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또 깜짝 놀랐던 그런 또 원로 코미디언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정말 콤비였죠. 지금 저희가 제목을 콤비와는 30년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남철 선생님이 떠나고 난 뒤에 고 남성남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 한구석이 좀 텅 빈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직접 생전 고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고 한 팔을 완전히 잃었고 아주 기분이 섭섭하네 진짜. 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춤이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추는 건데 남성남 콤비의 그 아주 남철 남성남 콤비 아주 히트작이었죠. 그렇죠. 코믹가요 원조격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당시 인기가 높아서 CF도 뭐 여러 개 찍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남철 남성남 콤비 하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우리 정철진 같은 경우는 그 세대시잖아요, 또. 거의 이제 웃으면 볼까요 같은 거 할 때 놓고, 그 세대는 맞는데, 약간 최고였었고, 저 듀엣으로 하는 저게 이제 전 세계적인 풍이었었거든요, 당시에 코미디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이제 대표 선수격으로 남철 남성남 씨가 갔었고, 당시에 이제 찍은 CF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최고의 CF가 이제 통신사 CF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통신사가 아니라 제과가
가장 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쪽에 CF가 단가도 셌고 최고 히트작이었었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이 하는 최고의 연예인들이 했었는데 보시면은 만두 CF 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초콜릿 CF 했던 적이 있었고. 초콜릿까지. 예. 그건 요즘에 여자 연예인들이 하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동아제약의 약 CF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이 CF의 면면을 보면 당시에 남철 남성남 콤비가 그야말로 최고의 코미디언이었었다. 한때를 풍미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성남 씨의 인기는 정말로 현재의 아이돌 스타, 그 당시에 부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남성남 씨의 이 부인이시죠. 이영숙 여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 팬들에게 뭐 납치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부산에서 오두커니 분장실에 앉았는데 예. 남성남 씨 부인이 누구세요? 그래요. 저요. 그랬더니 잠깐만 이리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리고 따라 나갔죠. 예. 근데 차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러더니 가재요. 그래서 누군데 날 가자고 그러니까 잠깐만 가자고. 그 차에 그냥 이렇게 등을 밀려서 타고 갔어요. 예. 그때 전체적인 상황을 다 아셨었어요? 미안감은 언제나 갖고 있고 지금의 이 나이 먹도록 마누라를 지켰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 혼자보다는 둘이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콤비 코미디언들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빛냈던 콤비 코미디언 아마 여러분들이 뭐 눈을 감으시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70년도에 배삼룡 구봉서, 서용춘 백금녀, 장소팔, 고춘자, 이기동 권교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남철 남성남, 배일집 배현정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최양락, 이봉원, 장두석, 김정식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김국진, 김용만, 서경석, 이윤석 이런 콤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약간 명맥이 좀 끊기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남성남 씨와 남철 콤비를 잇는 또 하나의 콤비가 좀 새롭게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구인의 삶과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예. 네. 자, 하나, 둘, 셋, 뿅. 예. 안세의 영웅 황비홍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이마 보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예, 저는 정말 이 어린 시절 이 황비홍 너무 좋아서 정말 이 헤어스타일 한번 따라해볼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 스타일만큼이나 지금 들리시는 이 음악. 다운 띵뽕 핑퐁퐁 샤. 들어볼까요? 예. 네.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황비홍과 함께 기억되는 이 음악 들어보시죠. 이게 제목이 남아 강자강. 네. 남자라면 당연히 강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991년 개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당시에 학원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기대 안 하고 가서 황비홍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영화였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아니나 다를까 당시 주연이었죠. 이영거 씨가 승승장구해서 헐리우드까지 가서 정말로 최고의 탑까지. 네, 정철진 평론가가 91년에 봤다는 그 황비홍. 나이가 있으신. 당시 57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거든요. 서울에서만. 진짜죠? 서울에서만 57만 했죠. 그 정도로 많은 남성 팬들이 사랑을 했던 영화고 일단은 이영걸이라는 배우가 1편, 2편, 3편, 6편을 시리즈를 맡았고요.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조문탁이라는 배우 그리고 성룡이라는 배우도 취권초라는 영화에서 또 황비홍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돌아온 황비홍 2015년 판이죠. 이 라이즈 오브 더 레전드 황비홍에서 펑유엔이라는 배우가 이번에 황비홍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이때까지 해온 배우들이 각자의 어떤 매력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 펑유엔이라는 배우가 또 어떤 매력으로 황비홍을 또 보여줄지 어떤 색깔로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예, 펑유엔 모습 한번 있으시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뭐 이연걸 그리고 또 조문탁 뭐 성룡을 잇는 네 번째 황비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걸 맡을 정도면 펑유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죠. 지금 뭐 나오잖아요. 프로필이 나오는데 82년생 일단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굉장히 뭐 엄친아, 대만의 엄친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기를 많이 띄고 지금 김수효, 송중기와 지금 중국에서 버금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정도의 인기 있는 배우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 펑유엔이라는 배우가 어떤 그 액션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배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2003년에 한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한번 벌어진 바가 있는데 일단 본인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걸 씨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헐리우드까지 진출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네. 최근에 좀 살이 많이 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이현걸 씨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지금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체중이 한 8kg 정도 쪘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살이 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약을 좀 먹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은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현걸, 황비용은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나이 먹고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고 이러니까 황비용이 지금 갑상선 항진 기능증 안 타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현걸도 황비용을 다 먹었다라는 생각이 영도 아프긴 하니까요. 늙어가면서. 근데 아무튼 새로운 시대에 이제 황비용 이제 새롭게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현걸 능가하는 매력 보일 수 있을지 과거에 이현걸에 열광했던 세대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 황유엔이 하는 것은 실제로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황비용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할 때 리메이크 할 때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액션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쏠 수도 없고 막 요즘은 그 기계 옷을 입고 날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손무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관객들이 저 정도의 손무술 아무리 액션을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저기에 매력을 끌 수가 있을까? 저 아날로그적인 점에 총도 아마 제대로 못 쏠 것 같거든요. 그것이 또 다른 이번 황비용 아니 그래서는 지금 저희 관건일 평행 것 같은 같아요. 경우에는 과거 그 황비용 역을 맡은 분들은 되게 무술을 오래 갈고 닦으십니다. 네. 근데 무술 학교를 아예 어렸을 때 나왔잖아요. 기본기가 있는 분인데 평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이거든요. 그냥 엄친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이런 유학파인데 잘 맞을까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황비용을 굉장히 사랑했고 또 시리즈를 이때까지 빠짐없이 본 어떤 팬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실망하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목도 라이즈 오브 더 레전드 황비용이거든요. 이 전설이 다시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인데 과연 그 전설을 깨울 수 있을지는 저희가 한번 뭐 믿고 지켜봐야 되죠. 일각에서 이제 시사회를 본 사람들은 전편들의 어떤 클래식한 분위기가 좀 그립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10일 개봉인데 또 얼만큼의 흥행 수익 올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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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 수입차를 회사차로 구입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내놨는데요. 부유층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황승택 기자입니다. 수억 원대의 호화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던 기획재정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유지비의 절반만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운행 일지를 확인해 업무에 쓴 만큼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부유층 특혜 논란만 부추겼습니다. 2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쓸 경우 향후 5년간 세제 혜택은 6,700만 원이 넘지만 서민들이 많이 찾는 1,600만 원대 국산 준중형차의 절세 효과는 72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격을 따지지 않고 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비싼 차의 절세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차량에 회사 로고만 붙여도 유지비 전액을 환급해주는 조항도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기재부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관련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 국산 부분과 외국 차량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를 정할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마찰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논란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업무용 차량 구입비의 상한선을 3천만 원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대당 3천만 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 비용의 송급 산입 한도는 한 대당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난해 느슨한 법을 악용해 탄로된 액수는 5조 3천억 원. 정부의 탁상 인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승택입니다. 네, 골든타임 끝내기에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아파트 인질극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대의 남성이 여성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현재 대치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지금 부인인지 아닌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사건 사고 다음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